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쓴 글에서 선택과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최고로 꼽았던 것을 생각하라.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돌아보라. 즉,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서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행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앤드류 맥코널의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 자주 환경을 탓합니다. 상사가 까다로우니까, 일이 많아서,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앤드류 맥코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하버드와 캠브리지를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과 창업을 거치며 성공을 경험했지만 번아웃과 위기를 겪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열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2300년 동안 이어져 온 스토아 철학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원칙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결국 잘 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 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만큼 마음이 가진 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도 흔치 않다. 스톡데일 중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해군 장교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인물이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다. 당시의 포로 가운데 끝내 살아서 풀려난 이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변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어요.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진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진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리라는 신념. 이 신념을 잃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이 신념과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다.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포로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견딜 확률이 떨어진다. 포로들에겐 전쟁과 석방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 긋기에 실패했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정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얼핏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하다. 스톡데일 중장보다 엄혹한 상황을 겪은 빅터 플랭클의 증언은 이러한 통찰에 한층 깊이를 더해준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책에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이렇게 적었다.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다. 수용소에서 펼쳐질 상황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에 대처하는 태도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웬만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질병이든 자살이든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목숨을 잃은 진짜 이유는 희망을 포기한 탓이었다. 얼핏 보면 스톡데일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프랭클이 말한 희망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는 동료 포로들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살아남을 가능성을 20분의 1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랭클이 강조한 희망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결국 더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면 프랭클은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황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로 선택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온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 프랭클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동력이었다.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교훈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용해도 아주 효과적이다. KP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계를 객관적으로 설정한 후에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적 통제 성향인가? 외적 통제 성향인가? 위기를 더 큰 성장의 동력으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의 부산물인 경우가 많다. 즉, 수동적인 방관자 관점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 반대로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통제의 위치라고 일컫는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통제의 위치에 관한 지향은 결과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 혹은 결과가 우리의 개인적 통제력을 벗어나는 외부의 사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두 가지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의 위치가 내부인가 외부인가는 우리의 삶과 행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수천 명의 어린이를 출생 직후부터 추적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내적 통제 성향이 강한 아이일수록 30세가 되었을 때 과체중일 확률이 낮으며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수치를 나타낼 확률이 낮다. 이 연구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제 위치의 내적 성향이 큰 아이일수록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건강한 삶을 누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아이일수록 자존감도 더 높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삶과 자신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찍이 시련과 난관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처럼 쓴 명상록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불운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불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불운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다. 고통을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로만 국한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라고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련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이다.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아들러의 이런 관점을 수용하면 삶에 대한 통제력과 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고마움을 느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자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용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시련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유리할까? 부정적인 꼬리표는 더욱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중립적인 꼬리표는 중립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럼 긍정적인 꼬리표는 시련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며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핵심적인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점점 더 많이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소유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골라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쓴 글에서 선택과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 중에 그대가 최고로 꼽았던 것을 생각하라.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돌아보라. 즉,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에서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미 당신이 손에 쥔 소중한 것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장 끝부분에 소개한 워크시트를 이용해도 좋다. 여기에는 재산, 경력, 사랑하는 사람, 건강, 그 밖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이 목록을 손에 들고 각각의 항목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갑자기 한 항목이 사라져 버렸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어렵게 구한 직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두 번 다시 그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자. 소중한 물건이 망가지거나 도난을 당해 대체할 방법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을 파고들며 시각화에 집중한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의 기분을 느껴본다. 바로 그거다. 시각화 뒤에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애착이 샘솟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처럼 없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쫓느라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심리적인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한다. 게다가 이런 혜택은 한시적으로 끝나지도 않는다. 인디애나 대학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에 충실할수록 더욱 동화되고 그 혜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감사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점점 쌓이고 있다. 감사에는 좋은 점뿐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의 익숙한 사고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이 순전히 우리 능력 덕분만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는 우리의 문화적 규범과 어긋나 보일지도 모른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생명부지의 땅으로 건너오니 말이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프로포커 대회 우승자이자 심리학자인 마리아 코니코바는 자신의 책 블러프에 이렇게 썼다. 기술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절대. 나는 절대적인 것을 멀리하는 편이지만 그 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은 삶이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술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보다 기술이나 눈썰미, 예리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놓치기 쉬운 우연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우연이 내 편이 아닐 때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각자의 노력과 지혜에 힘입어 오늘까지 왔다. 우연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력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연히 극복해야 할 불운의 형태로 오든 여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행운의 형태로 오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못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골든 티켓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라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분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이자 작가인 숀다 라임스는 감사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감사할 만한 일을 매일 3개에서 5가지 정도 찾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은 따로 있다. 당신이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마음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방법이 있다. 바로 감사에 시각화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각화가 통하려면 그 순간을 둘러싼 경험과 사연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했는가?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했는가? 당신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표현한 뒤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보라.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될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진다. 어떤 사연의 효과가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오롯이 되살리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례를 떠올려 똑같은 방식으로 세세히 적어둔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 장의 끝부분에 소개한 템플릿을 활용하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매일, 매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감사의 영속적인 본질 때문에라도 점점 쉬워지기 마련이다. 감사의 실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언제 그것을 하면 좋은가이다. 어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든다고 한다. 반대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감사의 순간을 적는 편을 선호한다. 그러면 남은 하루가 편안해진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려워도 옳은 길을 가라. 나중에 보면 그 길이 가장 쉽고 빠르다. 베시 포어는 정도를 걸어가는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다. 포브스의 30세 미만 30인과 BBC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여성 100인에 선정되었던 베시는 발명가이자 제품 개발자, 그리고 CEO로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반려견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원더우프를 창업했고,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장난감 브랜드로 성장한 마인드 캔디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은 유아식 회사인 타이니 오가닉스의 공동 창업자 겸 공동 CEO를 맡고 있다. 베시는 회사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사명부터 생각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사명 말이다. 저는 뭔가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전부터 해온 일이 그쪽이기도 했고, 때마침 아들을 임신 중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뭘까 하고 구상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의사로부터 임신성 당뇨병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공동창업자와 함께 영양과 관련된 영역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영양의 영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당뇨병력이 있는 데다가 어려서부터 가공식품을 자주 먹은 배 씨는 20대가 되자 신체 개조를 결심하고 결국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는 식물이 자기 몸과 마음의 양분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공식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은 제가 제일 먼저 깨우친 단어 3개가 맥도날드, 콜라, 감자튀김이었다고 하셨어요. 내 아들은 절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의 몸에 양분을 제공하는 음식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말하자면 채소를 좋아하는 습관 같은 거 말이죠. 사실 채식주의자가 된 지 5년이 지나고도 저는 정말로 채소가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내 뇌가 채소는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억지로 먹는 형국이었죠. 그 이유를 조사하다가 사람의 입맛과 취향은 생후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내 아들뿐만 아니라 그 세대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이들의 손에 이런 음식을 쥐어주면 어떨까? 그 아이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배 씨는 공동 창업자와 함께 2018년에 타이니 오가닉스를 창업했다. 단순히 채소가 많이 들어간 유아식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입맛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현재 타이니 오가닉스는 미셸 오바마가 이끄는 더 건강한 미국을 위한 파트너십과 힘을 합쳐 채소 위주의 입맛을 강조하는 유아식 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개하고 있다. 배 씨는 또 개인적으로 오바마 여사의 조기 미각 형성 회의를 도우며 자신과 회사의 언행일치를 실천하고 있다.
회사의 목표와 철학이 단단하면 모든 결정에 기준점이 생기고 모든 행동에도 일관성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회사의 언행일치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플라스틱 사용 문제였다. 초창기에 브루클린의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배 씨는 부모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배 씨 역시 아이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원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갓 태어난 회사를 운영하는 배 씨 입장에서는 타이니 오가닉스가 식품 회사일 뿐 환경 기업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쪽이 더 쉬웠을 것이다. 혹은 회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배 씨와 타이니 오가닉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변명에 의존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화시키는데 집중했다. 결국 타이니 오가닉스는 1년의 시행착오 끝에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생산 과정을 재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굉장히 일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무엇을 이룩하려 하는지를 명확히 하면 탄탄한 로드맵과 뼈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 제 아무리 어려운 행동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다 보면 창의성과 탁월함이 솟아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블로그를 만들게 됐습니까?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이 다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어느 참석자가 내 옆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내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글쎄요. 처음에는 블로그에 매일 뭔가를 올렸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이어도 꼭 하루에 하나씩은 올리는 게 목표였죠. 그때는 나 말고 방문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두 명 찾아오더라고요. 그때쯤에는 이미 꽤 많은 내용을 올린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를 키웠달까요? 그가 주는 조언은 간단하다. 일을 잘하고 싶으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일단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보이고 결과가 쌓이면 질적으로 달라진다. 창의성과 탁월함은 과정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허접하고 별로여도 우선 시작하고 보라. 어떻게 잘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예술가만큼 완벽주의로 인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텅 빈 캠퍼스, 텅 빈 악보, 커서만 외로이 깜빡이는 컴퓨터 모니터. 그런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는 괴로운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도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하는 예술가가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록밴드 슬랜츠의 창립 멤버이자 베이시스트 사이먼 탐이다. 사이먼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음악가이자 회고로 슬랜티드를 써서 상을 받기도 한 작가이고 브로드웨이에 자신의 쇼를 올린 공연 기획자이자 강연가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보다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으니 밴드 슬랜츠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일이다. 원래 비탈 경사 등을 의미하는 슬랜트라는 단어는 찢어진 눈처럼 동양인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사이먼 자신을 포함해 멤버 전원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동양인을 멸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밴드 이름을 슬렌츠로 정했고 상표청이 비속하고 불쾌감을 주는 이름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내 대법원에서 승소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랜 법정 공방을 이어오던 사이먼과 동료들에게 2017년 1월 18일은 매우 중요했다. 미합 중국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해야 하는 날로 슬렌츠는 진술 전에 새 앨범을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했다. 하지만 마감일이 닥쳐오는데도 밴드 몇몇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사이먼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생각하면 좀 우습다. 배관공이 막힌 변기를 수리할 때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나?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영감을 기다리나? 변기를 고치고 환자를 수술하는 일은 배관공과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다. 뮤지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이다.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냥 일을 시작하면 된다. 사이먼과 그의 동료들은 그냥 일을 시작하자는 뜻에서 슬렌츠 캠프라는 것을 만들었다. 원칙은 무조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꼭 훌륭한 아이디어일 필요도 없고 최종 결과물에 반드시 그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법도 없지만 무조건 가져오기는 해야 했다. 그들은 가사 파트와 음악 파트로 나누어 따로 작업한 다음 함께 모여 다듬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많다고 영감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영감은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떠오르지 그 전에 미리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30곡의 새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곡들을 골라 대법원 출석을 사흘 앞둔 1월 15일에 2장의 EP판 중 하나를 발표했다. 영감보다 성실함을 중시하는 사이먼은 늘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본적인 할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태를 경계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뇌가 마비되는 일을 뮤지션들도 흔히 겪는다. 예를 들어 앨범 작업을 하다가 최종 결과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최종 결과물에 온갖 신경을 기울이느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즉 연주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7만 단어짜리 책도 시작은 단 하나의 단어일 뿐이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밴드가 남의 곡만 연주하거나 작가들이 의뢰받은 글만 쓰다가 끝나는 이유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최종 결과물은 수많은 작은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책, 앨범, 그림. 이 모든 것이 속담에 나오는 코끼리 이야기와 비슷하다. 코끼리를 잡아먹는 유일한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먹어치우는 수밖에 없다. 성실한 행동주의자 사이먼은 음악 작업에도 이런 접근법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늘 그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 전에 발표한 6장의 앨범도 모두 미리 정해진 출시 날짜에 맞춰서 나왔다. 우리는 앨범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홍보 투어 일정을 잡지 않는다. 새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투어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 작업을 진행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하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일한다. 그런데 크리에이터가 되면 늘 왜 지금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지 핑계를 찾아내려 한다. 하루가 끝날 때 핑계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 책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